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3,900원을 더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심하게 우는 아이를 위해 보통은 상대방을 야단치며 아이를 달래는 경우가 많죠. 이보다는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차라리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이 스스로 낯선 대상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터스부터 함께 하시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 등이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15조 4항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은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CCTV 의무 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한 달에 3,9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만 6천 원에서 20만 9,914원으로 오릅니다. 또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올리기로 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지 겨우 한 달 만에 독감 의심 환자 수가 6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병원마다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침만 하는 게 아니라 발열은 물론이고 침을 삼킬 때 목까지 아프다면 독감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1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보다 6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초중고생 사이 독감 유행이 눈에 띄었습니다. 7세에서 12세의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144명이었고 13세에서 18세가 121명으로 그 뒤를 이으면서 다른 연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탓에 독감 바이러스가 한번 생기면 확산하기 쉽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겨울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검출된 187건의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 A형은 81건, B형은 106건으로 서로 비슷했습니다. 유행하는 시기가 다른 독감 바이러스가 함께 퍼지고 있는 만큼 독감이 나았다가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40%에서 50% 정도의 그 예방 효과가 있었던 게 밝혀졌고,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 사이에서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그 기침을 통해서 전염시키지 않는 그런 기침 에티켓을 통해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아도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온종일 수업하고 놀이하는 어린이집 보육실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날씨까지 추워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못하면 실내 공기질은 아주 나빠집니다.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기 부족으로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이산화탄소 등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어린이집 6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곳 중 1곳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종일 생활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호흡 질환이나 그런 피부 알러지 같은 질병도 많이 생기고. 학부모들은 공기청정기 설치를 요구하지만 어린이집은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각 교실에 다 놔달라고 하셨는데 청정기를 다 설치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담이. 어린이집 공기질 문제가 논란이 되자 경기도는 올해 11,000여 곳에 달하는 도내 모든 공사립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실은 물론 놀이터 개념의 유이실까지 모두 62,0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방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교실 모두 다 설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쾌적한 공기 환경 속에서 보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경기도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뒤 필터 교체 등 후속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준희양 사망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 사건 모두 부모가 가해자로 밝혀져 공분을 샀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80%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입니다. 학대의 가장 주된 동기는 양육과 훈육, 말을 안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렸다는 겁니다. 부모 역할이나 양육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현재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 역할 이해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달 말까지 교재 제작을 완료해 보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부모 가족이나 다문화 가족처럼 가족의 특성이나 자녀의 연령을 고려한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법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늘립니다. 교육 서비스 만족도가 높음에도 신청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부모 교육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소외받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재로 사망한 광주 3남매 가정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의 대상이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인 광주 북구센터에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는 때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그 인식을 배우게 되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족 등 취약 가정에 찾아가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은 현재 47곳에서 61곳으로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눈싸움을 벌입니다. 장갑도 안 낀 맨손에 날씨까지 쌀쌀하지만 정신없이 놀다 보면 추운지도 모릅니다. 자칫 동상에 걸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손 시려운 줄 모르고 놀고 있는데 집에 가면 손에 마비 오고 손이 빨갛고 엄청 시려워요. 동상에 걸리면 초기에는 가렵거나 붓는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할 경우 염증이 생기거나 조직 괴사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동상 증상이 있다고 곧장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해당 부위를 세게 비비면 가뜩이나 손상된 피부 조직이 더 다칠 수 있습니다. 다시 추운 날씨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른 천이나 거즈로 더 이상의 손상이 없게 감싸주신 후에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제일 좋죠.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질환 등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만성질환자에게 더 위험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신다든지 또는 계속 손을 쥐었다 폈다 한다든지 즉 말다한 쪽으로 혈류가 흐를 수 있게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동상은 그리 춥지 않은 날씨에도 걸릴 수 있어 바깥 활동을 할 때는 모자와 장갑 등을 착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괴롭힘과 폭언 등 일터에서의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 대학병원이 연례 체육 행사 때마다 소속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 장기자랑 행사에 간호사들을 강제 동원한 병원 측의 갑질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겁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괴롭힘과 폭언,
CCTV 감시 등 일터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이를 포함해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노사관계와 권력개입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9월 폐지된 양대 지침 등 잘못된 행정 입법의 절차와 체불 행정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노동계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 등 노동개혁 외압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과제별로 전담위원을 지정하는 한편 위원들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조사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과제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결핵은 영양 상태가 나쁠 때 잘 걸려 대표적인 후진국병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경제 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과 사망 모두 1위로 예외인 상태. 오명을 벗으려면 잠복결핵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증상과 전파력이 없으며 10% 정도만 나중에 결핵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잠복결핵 환자로 추정됩니다. 잠복결핵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해 정부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 감염 신고가 늘어난 것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국내 대형 병원 5곳에 의료인 잠복결핵 감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어 발견했어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수 있어 치료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잠복결핵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약을 먹이면 그중에 90%는 발병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적어도 20, 30년 동안 노력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결핵 유병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을 치료하려면 한두 가지 항결핵제를 길게는 9개월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시급합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국가건강검진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검진 횟수가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우선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기능 장애 검사 횟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66, 70, 74세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66세 이상은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 검사 횟수도 확대됐습니다. 40, 66세를 대상으로 했던 우울증 검사가 이제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 조기 발견하겠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그리고 치료받지 않은 우울증이 치매 위험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치매의 발병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고령자 자살률이 높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률의 감소, 운동 능력 등을 보는 노인 신체 기능 검사는 66세 한 번에서 66, 70, 80세 3번으로 음주, 흡연, 비만 상태 등을 보는 생활 습관 평가도 40세와 60세 2번에서 4번으로 늘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잦은 골다공증 검사는 기존 66세 여성 외에 54세 여성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국가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이 나오면 검진기관을 다시 찾아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본인이 희망하는 병의원에서 무료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중기 이유식 언제쯤 시작하면 될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김술래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인 아젠다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인구가 1억 명은 되어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내수 시장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인구 5천만 1억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현상 유지를 하려면 최소한 출산율이 2.1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는 차치하더라도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에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더 이상 국민연금을 지탱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력의 부족, 노인 빈곤율의 증가, 경제의 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25명 수준이었던 출산율은 현재 1.2명으로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 등을 시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양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지연책이 아닌 스스로 돈을 벌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감한 육아휴직 정책입니다. 출산율을 비약적으로 높인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을 480일간 쓸 수 있으며 이 중 390일 동안 임금의 80%를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가사 분담 비율을 높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육아휴직은 365일간 쓸 수 있으나 임금의 40%만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의 육아휴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를 위한 급여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육아휴직을 휴가처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실제로 육아휴직이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이미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현행 영유아 보유법에서는 총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해도 직장 어린이집이 없거나 있어도 입세 경쟁률이 너무 높아 포기하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를 진행해 본 결과 설치 대상 사업장 1143개소 중 절반에 가까운 578개소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치 규모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매우 영세한 규모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있으나마나한 경우인 것이죠. 일하면서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못 낳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총의를 모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5세 아이 중 15%가 양효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2달 후면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벌써부터 걱정하는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혹시 아이가 지나치게 과자나 초콜릿, 콜라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간식이나 탄산음료를 좋아하고 또 많이 먹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고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배뇨하는 습관, 행동 교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